자, 정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매입 시점에 대한 전재수 의원의 비판 발언 이후에 당내에서는 이 발언에 동조하는 목소리, 또 이 발언을 비판하는 의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재수 의원 발언에 이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 이런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가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전재수 의원식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내부 총질이라 그러면 또 전재수 의원도 또 엄청 또 성장할 수가 있겠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네. 저도 좀 아쉽다고 봅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대선 출마해서 섭외했던 또 다음에 또 대선 출마 가능성이 또 아주 높은 분인데 그걸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대목이 매우 아쉬운 거죠. 네, 자, 이재명 대표 대선에서 지고 방산주를 매입한 게 아쉽다. 어제 당내에서 전재수 의원을 처음으로 비판한 다음에 여기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고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안민석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비판하는 목소리인데 선봉에 쓰셨는데 제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 정치에 좀 비유를 했어요. 전재수 의원의 배포로 이재명 대표를 잡아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의 비판을 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고 다치게 해서 뭘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되게 단순한데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거나 저처럼 보좌관을 해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당선이 되면 제가 이거 주식 갖고 있습니다라고 국회윤리위원회 리스트를 제공하면 2달 안에 결과를 써줍니다. 이거는 파세요. 이거는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상임위랑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하면 되는 문제를 국민의힘이 이제 정쟁 삼아서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의 최재성 의원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주식 거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데 그 갑론을박이 갈치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동료 의원을 해하는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이 말이 제가 보기엔 좀 과하다는 이야기죠. 전재수 의원의 정도의 그런 비판과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토론은 당연히 가능해져야죠. 해야 된다. 자, 최재성, 신현영 의원도 이 주식 보유가 부적절했다. 그리고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이 대선에 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주식을 보유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전재수 의원 하면은 대선 때 친명과 친문의 가교 역할을 했었고요. 그렇죠. 신현영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한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민주당 지지층에 꽤 널리 퍼져 있는 지금 감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거 신고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재수 의원 얘기했지만 아니 대선 지고 우리는 다 망연자실해 있고 뉴스도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대선 후보 했던 분이 금방 정신 차려가지고 꽤 큰 돈을 2억 넘는 돈을 주식 투자를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과연 이 패배라는 거를 제대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냐? 이런 비판인 거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늘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이럴 텐데 저도 전재수 의원이랑도 신현영 의원이랑도 방송도 꽤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민주당 지지층의 정서를 좀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쓴소리 좀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 아닌가. 그러니까 애정어린 쓴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쓴소리 시작의 신호탄이다.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 이런 목소리에서 거의 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제 전재수 의원이 거의 처음 이제 비판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모은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전재수 의원 이른바 이제 좌표 찍기를 당해서 굉장히 많은 그 문자 그 폭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를 넘는 표현들도 좀 많아요. 저희가 이제 말로 하지 않고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개별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나 어디 댓글을 달거나 또는 커뮤니티에 분노를 표시한 것 자체를 또 문제를 삼아서 저걸 하지 마라 하라라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예. 또한 문자가 가더라도 요즘 뭐 핸드폰들 좋아서 차단하고 또 안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둬야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실제로 그래서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지금 당이 확보해 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당원들이 더 다양한 경로로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의견들이 당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들이 있는데 뭐 주관식 설문조사, FGI부터 시작해서 권리당원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뜻이 당 운영에 반영되는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저런 의견들이 FGI까지 해가지고 받아들일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저기 있는 뭐 수박인 이런 거 뭐 맨날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제 눈을 사로잡은 거는 난파선에서 먼저 빠져나온다 이런 표현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예, 이거 진중권 교수도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던데. 아, 뭐 예. 진중권 교수가 민주당 게시판에 달진 않았어요. 민주당은 짱짱해서 아직 난파선은 아, 네. 그렇군요. 야,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재명 리스크가 좀 이제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 사람 버리느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플랜 B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거고요. 그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상 이재명 대표는 성역이 아니게 될 겁니다. 네.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 내 목소리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본인들이 원래 했던 자기들의 질문 답을 하면 됩니다. 두산이 성남 FC를 통해서 이재명 혹은 이재명 측근에게 돈을 줬는지 예. 또는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에게 돈을 줬는지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자들이 이재명에게 돈을 줬는지 이걸 찾아내면 돼요. 찾아내면 예.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지금 뭐 쌍방울 관련된 수사나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뭐를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를 리스크로 보지 않고 검찰이 오히려 예. 지금 또 뭐 대북 송금이 어쩌고 막 이제 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건으로 돌아오셔서 검찰에서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에게 송금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재명 대표를 본인들 공언했던 대로 수사를 하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못하면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겠죠.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검찰이 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직접 뭘 이익을 얻었냐 이걸로 축소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 그 형사법 체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3자 뇌물 공여 같은 경우는 나나 내 측근이 직접 돈을 안 받아도 돼요. 성남 성남 FC죠. 거기에다가 돈만 넣어주고 부정한 청탁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 외에도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어떤 범죄 행위들을 용인하고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본인의 허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정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했다라고 하면 범죄 성립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간 증거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법률가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뛰어난 법률가들 민주당에서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아직까지 얘기를 못할 뿐이지 저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뛰어난 법률가들이라면은 위험성이 높다라는 걸 이미 감지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하는 그 목소리가 커질 거다 이렇게 그렇죠. 전망을 하시는 네. 거군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 김문기 차장 몰랐다 이 발언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게 이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다 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검찰 수사 기록이 한 10,0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자꾸 본인들의 위치를 판사 쪽으로 올리려고 그래서 그러는데
재판 체계라는 게 판사가 있고요. 검사하고 변호사가 다투는 거거든요. 근데 둘은 같은 증거를 놓고 다퉈야 됩니다. 양쪽에 같은 자료를 놓고 법리로 다퉈서 판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 페이지를 만들었고 지난주에 건네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또 다른 사건인 이 법인카드 관련돼서는 경기도 카드 관련돼서는 심지어는 자료조차 공유하지 않아서 재판정에서 판사가 검사 측을 나무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 공유해 주시라고. 네. 이렇게 가는 지경까지 가 있는 게 지금 검찰이 또 얼마나 급박한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재판 뭐 공정하게 당연히 치러질 테니 검사들은 원래 규칙대로, 원래 법대로 피고인 측의 자료, 수사 자료를 다 공유하고 예. 재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기본 원칙을 안 지키는 우리 검찰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만 페이지를 다 읽어보려면 정말 시간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의 이제 예. 변호인도 아이고 우리 읽어봐야 된다. 시간 좀 달라 그래서 아마 다음 기일에 한 달 뒤쯤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만 페이지라고 하면 많아 보이고 실제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어떤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 기록은 뭐 만 페이지가 아니라 5만 페이지, 10만 페이지 가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제가 이 만 페이지에 들어있는 걸 생각해 보면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와 조금이라도 관련성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백현동과 관련해서 성남시와 국토부가 당시에 주고받은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뭐 온갖 자료들 다 넣어놨을 예.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만 빼면 또 의외로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형사법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당연히 재판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원은 이 만 페이지 다 읽어보면서 하려면은 이게 양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아,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그쵸? 판사님들 중에 예. 보면 막 거북목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힘들어요. 그렇군요. 판사도 쉬운 예. 직업이 아닙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어쨌든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하나 공유했는데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이 글을 공유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증언이 바뀌는 부분이나 검찰에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생각하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법원이라는 제대로 된 판단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법원에 가서 증거를 놓고 다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주도로 양곡 그 관리법 개정안 내일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납품 단기 연동제도 단독 처리한다 이렇게 시사를 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좀 민생을 챙기겠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고 싶은 법 5가지 이거 먼저 발표를 하시고 민주당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게 옛날에 상례였는데 민주당이 먼저 7개를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표하셨던 성명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원내 대변인이었죠. 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예. 가서 막는다든지 검찰청 문을 걸어 잠그면 모르겠는데 아니 민생 입법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고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국민의힘이 또 10대 입법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특히 양곡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국민의힘도 1조 원을 들여서 수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걸 법으로 만들어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이 부품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요. 좀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정책위 의장단에서 이런저런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민생 입법 열심히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막 의원총회 해가지고 출석하느니 마느니 이런 것도 정하고 계시니까 그게 뭐 순수성을 저희가 뭐 100% 예.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벼농사 지으시는 농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벼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면 과연 도대체 그러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다 저희가 해야 되냐. 소위 예. 말해서 뭐 그러면 배추관리법, 뭐 다 이렇게 무관리법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 벼농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화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벼농사를 많이 지으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또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아마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뭐 이게 그렇게 정책 토론이니까 짧게만 하면요. 양곡관리법을 실행시키면 쌀 수매, 그러니까 쌀 생산량 자체를
통제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세밀하게 통제가 되거든요. 올해는 그만합시다라고 해서 이 재배 면적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쌀 생산량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까지 양곡관리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논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또 그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쌀 농사 짓겠다고 하는 농민들한테 이번 올해 쿼터는 다 됐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작동하지 않을 거고 결국 남아도는 쌀을 또 정부가 비싼 예산 투입해가지고 또 추매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예. 위험이 있어요.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다수 의석인데 우리 반드시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내일 아마 국회에서 또 한 번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